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사랑스러운 딸 가영이와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감사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김서한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절대 믿지 않았던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지금은 깊게 새기며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된 제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제게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빠가 계셨었죠.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곳에 계시지만요. 생전에 아빠는 소방관이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용감한 소방관이요. 아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아빠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구했다고 항상 제게 말해주셨어요. 당신이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다고요. 아빠는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도 제가 엄마의 부재를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자상한 분이었어요. 아빠, 다음 주 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이번에도 할머니가 오시겠지? 아니야.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꼭 갈 거야. 벌써 한 달 전부터 다른 아저씨들한테 우리 서한이 이번 체육대회에는 내가 꼭 가야 한다고 말해놨어. 그날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사는데 불이 나도 아빠가 절대 구하러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이번에 꼭 갈게. 그동안 학교 행사에 할머니가 주로 가서 속상했지. 미안해. 아니야. 할머니가 와서 속상한 거 아니야. 그냥 아빠도 한번 왔으면 해서. 나 달리기 짱 잘해. 이번에도 나 개주시합 나가거든. 알지. 우리 서한이 달리기 잘하는 거. 아빠가 소방서 아저씨들한테도 우리 서한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진짜? 그럼 올해는 아빠가 체육대회 가서 우리 서한이 뛰는 거 꼭 볼게. 저에 대한 아빠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저 역시 아빠를 많이 의지하며 살았어요. 엄마가 없어 슬프다기보다 이렇게 멋진 아빠가 내 아빠라서 좋은 점이 더 많은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아빠 때문에 가끔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아빠가 다치거나 아파서 집에 돌아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프지 말라며 우는 것밖에 없었죠. 그럴 때마다 아빠는 우는 저를 달래며 아빠는 마냥 괜찮다, 하나도 안 아프다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어리지만 그게 저를 위한 아빠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아빠가 정말 크게 다쳐서 며칠 밤이나 지나고 나서야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서한아.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또 다쳤어? 조금밖에 안 다쳤어. 그런데 다리가 왜 그래? 왜 잘 못 걸어? 아빠가 어떤 사람을 구했는데 글쎄 그 사람의 기르던 호랑이가 아빠 발을 어흥하고 잡아먹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호랑이를 기르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라니까. 아빠 정말 괜찮아. 그날도 아빠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제 앞에서 농담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때부터 줄곧 다리 한쪽을 심하게 절뚝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커서 안 사실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마치고 나오다가 무너진 잔해 사이로 빠지면서 한쪽 다리가 심하게 낀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방화복이 다 너덜너덜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냥 발만 달려있을 뿐 제 구실을 못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빠가 더 이상 멋진 소방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요. 제 앞에서 힘든 티를 한 번도 낸 적 없는 아빠였지만 그날 이후로 아빠의 눈은 너무 슬퍼 보여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 후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소방서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도 제게는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어요. 몇 달 후 아빠가 저를 불러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한아,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서한이는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어? 서울에서? 그렇구나. 서울이 좋아? 친구들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잖아. 그래. 그런데 서한아, 아빠는 이제 다리를 다쳐서 소방관이 아니잖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생각을 해봤거든. 그런데 마침 어떤 좋은 분이 아빠한테 아주 낭만적인 제안을 해주셨거든. 제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시골에 땅이 아주 많대. 그래서 아빠만 괜찮으면 공기 좋은 시골에 가서 방울토마토도 키워보고 상추도 키워보고 당근도 키워보고 강아지, 고양이도 같이 키워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 서한이도 알지? 아빠가 취미로 이것저것 식물 키우면서 관심 많은 거. 바쁜 아빠의 유일한 취미는 집에서 작지만 이것저것 식물을 길러 직접 먹는 것이었어요. 일 때문에 집에 아무리 늦게 와도 식물 상태부터 체크하시고는 했죠. 그럼 아빠가 상추랑 당근을 키우러 시골에 가는 거야? 그런 것도 기르고 아빠 몸도 조금 쉬게 해주려고. 서울에서 쉬면 안 돼? 아빠도 그러고 싶은데 소방차만 보면 아빠가 마음이 아주 조금 슬프네. 그럼 나도 아빠랑 시골 가서 살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서한이한테. 아빠랑 같이 시골에 가서 살아도 괜찮은지, 아니면 서울에서 할머니랑 사는 게 더 좋은지, 서한이가 좋을 대로 선택해 주었으면 해서.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았지? 시골 가면 학교도 바뀌는 거지. 아무래도 거기서 서울로 학교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전학을 가야 되겠지? 그럼 수진이도 없고 미나도 없고 자윤이도 못 만나? 만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자주 보기는 힘들 거야. 거리가 머니까. 저는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빠를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면서도 친구들과 헤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그 어리석은 마음. 결국 저는 다른 이유도 아닌 친구들을 볼 수 없는 건 싫다며 서울에서 할머니와 지내기로 했어요. 제가 서울에 계속 있고 싶다고 했을 때 아빠는 제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서한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 하지만 중간에라도 아빠가 있는 곳으로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돼. 알았지? 아빠, 나 앞으로 자주 안 올 거야? 자주 올 거야. 우리 서한이 보러 서울에 자주 올게. 아빠는 어린 저의 결정을 존중해줬지만 그날 아빠의 미소와 울먹임 사이의 씁쓸함을 지금도 가끔 떠오르더군요. 어른이 된 지금 다시 물어봐 준다면 당장이라도 아빠를 따라가겠다고 할 텐데 다리도 불편한 아빠를 그렇게 혼자 먼 곳으로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루라도 옆에 없으면 죽을 것 같던 친구들의 연락처를 이 나이가 되니 모르고도 잘 사는데 그때 쓸쓸해 보였던 아빠의 손을 잡고 같이 시골에 가겠다고 할걸. 평생 바라던 꿈이자 인생의 원동력이었던 소방관 일을 잃은 그 중년의 남자와 웃으며 내려가 오순도순 살걸. 제가 그때 한 결정은 아직까지도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아빠는 이름도 모르는 시골 동네에 저는 할머니와 서울에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빠를 보러 가자고 할머니를 보채기도 했었지만
사춘기가 오고 할 공부가 많아지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었던 저는 드문드문 아빠를 찾게 되었죠. 아빠는 취미로 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농작물을 기르는 일에 소질이 있다며 항상 너스레를 떨며 말하셨어요. 다리만 좀 괜찮으면 진짜 이걸로 떼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됐거든? 지난번에 아빠가 키웠다고 보내준 감자랑 고구마 있잖아. 진짜 맛 없었어.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감자랑 고구마가 맛없기도 쉽지 않은데 그걸 아빠가 해냈단 말입니다요. 이것들 기른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뭐가 자꾸 빠지네.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 외에도 다른 벌이가 되는 일을 하시는지는 몰랐지만 저와 할머니는 아주 큰 어려움 없이 굶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저는 대학 역시 서울에서 진학하였고 간호학과를 배우게 되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아빠처럼 타인에게 이로운 일을 해줄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다행히 대학도 무사히 졸업하고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 병원에서 바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한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사원이었고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렇게 한두 번 인사를 하고 사담을 나누며 가까워졌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연인이 되어 있었죠. 남편은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지금 영업사원이지만 이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이는 것 같아. 나중에 큰돈 만들 수 있는 루트도 이미 다 알아놨어. 서한이 너는 안심하고 나한테 시집만 오면 돼. 남편은 자주 제 앞에서 언젠가 크게 성공을 거둘 것이라 호언장담하고는 했어요. 그때는 그의 그런 자신만만한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결혼 생각을 하게 되고 평생 서로의 반려자가 되어 주자고 약속했어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예비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소소하게 장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면서 가끔 불러주는 곳에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용돈벌이를 한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많은 돈을 욕심내는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저는 친엄마가 없다 보니 시모가 엄마처럼 느껴져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시모 역시 제 마음을 아셨는지 남의 집 며느리 못지않게 저를 아껴주셨고요. 아빠가 순수 기른 농작물을 시골에서 보내주면 사이좋게 나눠 먹고 참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가영이를 낳았고 저의 행복은 배가 되었죠.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남편의 일 역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서하나, 나 드디어 해냈다? 어? 뭘 해냈다는 거야? 이제 우리 부자 될 일만 남았어. 머리가 좋았던 남편은 한 업체와 의료기기 분쟁이 있던 당시 소송까지 갔다가 승소를 하게 되었고 결국 소유권을 따내고 말았죠. 헌신적이라고 알려진 남편의 소유의 의료기기는 의사들이 앞다투어 찾았고 앉아서 돈을 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너무 바빠지면서 시부도 하던 장사를 잡고 시모까지 나서서 남편의 일을 도왔어요. 저 역시 아이가 없을 때는 일손을 보태고는 했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바빠서 힘들어하면서도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더군요. 예. 내가 민준이 어릴 때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유흥한 무당한테 정을 보러 갔었단 말이야. 근데 그 무당이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40살부터 떼돈을 벌면서 집에 기둥을 다시 세울 거라 그랬었거든.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주 그 말이 딱 맞는 거 아니겠어? 민준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도 살아보고 세상에 아들 잘 두니까 내 늪팔자가 아주 확 피네. 시몬은 예전에 전본 일까지 꺼내며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업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다녔어요. 20평 남짓한 작은 빌라에서 살다가 넓직한 앞마당에 있는 2층 집 단독주택을 사며 부자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거든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벌이가 쏠쏠하다고 했던 시몬은 이제 백화점에서만 식재료를 사고 최고급 원두로 만든 커피만 즐기는 여사님이 되어 있었죠. 아버님 역시 비싼 시계며 양복을 빼입고 여기저기 돈 자랑을 하러 다니시고는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좋았어요. 남편의 일이 술술 잘 풀리면서 돈도 많아지고 사는 레벨이 달라진 느낌이었죠. 딸에게 더 좋은 것들을 사줄 수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성실하고 도전적이었던 남편은 돈을 벌면 벌수록 탐욕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영아빠, 이번에 그 기기에 아직 테스트 완전히 안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렇게 막 출고해도 돼? 그거 별거 아닌 테스트, 금방 합격이라고. 조금 앞당겨 파는 것일 뿐인데. 그래도 의료기기는 다른 것보다 훨씬 깐깐하게 보이잖아. 내가 다 쏜써놨다니까. 설마 그 테스트 담당하는 사람한테까지? 아주 돈을 꾸러미로 갖다 바치니까 입이 찢어지던데 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겠더만. 당신 지금 장난해? 왜 그렇게 어마무시한 짓을 했어? 그거 테스트 통과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잖아. 그거 한 대로는 남는 게 얼마인 줄 알고나 그래? 간호사 일만 하다가 이쪽 일로 들어와서 돈 좀 만지게 해줬더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아니, 불법적인 일을 하니까 그렇지. 돈이면 다 해도 돼. 시끄러우니까 그만 얘기하고 나가 있어.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남편은 욕심만 주워먹은 인형처럼 뭐든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돈맛을 알아버린 시부와 시모 역시 악마와 영혼을 거래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죠. 아줌마, 여기에 뭐 넣었어요? 네, 평소 넣는 양념들 넣었는데 왜 그러세요? 맛이나 보고 지금 내온 거예요? 내가 발로 해도 이것보다는 맛있겠네. 가다 다 버리세요. 이 아까운 것들을 다요? 그러니까 이 아까운 것을 왜 아줌마가 다 망쳐놨냐고요. 이거 한 뭉치가 아줌마 하루 1급보다 비싸요. 알아요? 죄송합니다. 시모는 집에서 일해주시는 분들에게 언제나 막대했어요. 심지어 백화점이나 상점, 공공 업무를 하는 직원들한테까지 무조건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며 갑질을 해댔죠. 여기 매니저 어딨어? 내가 여기서 지금 물건을 한두 번 사? 이런 싸구려 같은 걸 감히 나한테 갖다 줘? 매니저 빨리 나오라 그래! 시모는 남편의 사업 성공 이후로 미신에도 집착하기도 했어요. 주기적으로 용하다는 무당에게 돈을 수없이 안기고 이것저것 중요한 일을 물어보고 다니는 것 같더군요. 가족들과의 의논, 협동 같은 건 아예 안중에도 없어졌죠. 시모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렇게 180도 다른 사람이 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시부는 갑자기 모임을 여러 개 만들더니 골프도 치러 다니고 럭셔리 해외여행을 하도 많이 다녀서 집에서 얼굴을 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그냥 인간 전체가 싹 다 바뀐 이 세 사람에게 적응이 되지 않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학교 상담 얘기하려고 서재에 들어갔더니 통화 중이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 뭐? 아빠가? 아빠는 요즘 바쁘다고 같이 나랑 놀지도 않고 뭐 물어봐도 나보고 알아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그러기만 하고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 미안해, 가영아. 엄마가 미안해. 시댁 식구들은 모두 돈 쓰고 다니느라 바빠서 가영이에게도 무심해졌어요. 딸은 이제는 원하는 것들을 모두 살 수는 있게 되었지만 저를 제외한 다른 식구들이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이 아닌 것 같다고 느끼고 있을 정도였죠. 가영 아빠, 지금 가영이가 몇 학년인 줄 알기나 해? 5학년 아니야? 가영이 교복 입고 다니는 거 안 보여? 중학생이야. 그래? 벌써 그렇게 컸어?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애가 몇 살인지 뭘 하고 다니는지 이 정도로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좀 바빠? 가영이 필요한 거 다 사주고 네 얼굴에 바르고 몸에 치장하고 다니는 것들 다 내가 이렇게 벌어다 쓰는 거잖아. 이런 내가 애가 몇 살인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어? 누가 변했다고 그래? 그냥 지금 상황과 레벨에 맞게 살고 있는 것뿐이야. 네가 지금 이 시간에도 숨 쉬는 것처럼 쓰는 돈 다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거 잊지 마라. 여자가 좀 조용조용하면 어디가 덧나? 바가지나 긁고 말이야. 남편은 제게 막말을 하고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서스럼 없이 했어요. 심지어 다른 여자들과 외도까지 하기 시작했고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영 아빠,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네? 민준이처럼 잘 되는 사업하고 여기저기 아는 사람 많이 만나고 다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너야말로 참 답답하다. 그냥 그러려니 해. 너도 할 일 많잖아. 너 할 일 하면서 그냥 알아서 살면 되잖아. 뭐 부족할 것도 없으면서 신경을 그렇게 쓰고 사니? 남편이잖아요. 가영이 아빠고요. 남자들 어차피 다들 한 번씩 그래.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다고. 그리고 지금 민준이가 뭐 너랑 이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잘 벌어다 주는데 너도 그냥 못 보고 못 들은 것처럼 살아. 저는 이 모든 것이 몰래카메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장난으로 저를 속이고 있는 중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편도 그걸 그냥 못 본 척하기만 하면 된다는 시모도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죠. 저는 이 집 사람들에게 오만 정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났어요. 이 집 사람들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참 타이밍이 나쁘게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 전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말해봐. 어디가 아픈 거야? 충격적이게도 아빠가 폐암에 걸렸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제 유일한 의지가 되어주었던 아빠까지 아프다니. 그동안 혼자 시골에 있는 걸 알면서도 조금 더 신경 쓰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밉고 한심스러웠어요. 저는 싫다는 아빠를 억지로 서울로 모셔왔어요. 선아, 이렇게 안 해도 돼. 아빠 그냥 지내던 곳에서 계속 있어도 돼.
뭘 계속 있어도 돼. 거기는 제대로 된 큰 병원도 없잖아. 서울에서 내가 아빠 치료받게 할 거야. 실력 좋은 의사 찾아내서 아빠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할 거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아빠를 모시고 유명하다는 의사를 모조리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더군요. 수술은 가능하지만 지금 암이 워낙 많이 진행되어서 100% 제거할 수 있다고 장담은 드리기 힘듭니다. 오히려 많이 약해진 체력인데 수술까지 감행하면 환자분이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를 저희가 결정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빠를 설득해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결국 의사도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았던 수술을 하게 되었고 결과는 역시나 좋지 않았어요. 개복을 해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의 몸은 의사들도 손을 놓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아빠와 1분 1초라도 함께 있으려고 병원 간병 생활을 자처했어요. 서하나, 가영이랑 조서방에 기다리잖아. 집에 들어가. 어? 아빠 마음이 안 좋아. 괜찮아. 아빠랑 있을래. 조서방이랑 싸웠어?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나지막이 제게 물었고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아빠가 서울에 올라오고 병원에 입원과 검사, 수술을 하는 동안에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거든요. 사실 나 조서방이랑 이혼할까 해. 조서방 사업이 잘 되니까 자꾸 뭐가 삐걱거리니? 아빠 뭐 돗자리 깔아야겠네. 아빠는 모르는 거 없다니까. 우리 서한이 힘들어서 어쩜 좋니? 아빠까지 괜히 여기 와서 우리 딸 힘들게만 하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아빠, 제발 나 두고 빨리 가지 마. 아빠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어? 나 두고 가지 마. 서한아, 울지 마. 네가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네가 내 딸이어서 그냥 그 자체로 너무 큰 기쁨인데. 내 딸이 또 내 딸을 닮은 딸을 낳고 아빠는 너랑 가영이를 보기만 해도 행복해. 미안해 아빠. 지금까지 시골에 혼자 둬서. 옛날에 아빠가 같이 가자고 할 때 그냥 따라갈걸. 나 지금 너무 후회해. 아빠를 왜 그냥 혼자 보냈을까? 아빠는 거기 혼자 내려가면서 얼마나 쓸쓸했을까? 다리도 안 좋은데. 마음은 얼마나 더 안 좋았을까?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아빠, 정말 미안해. 그때 혼자 보내서 미안해. 내가 철이 없었어. 서하나, 울지 마. 그런 말도 하지 마. 아빠는 진짜 괜찮아. 아빠 마음대로 너를 억지로 데려갔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아빠는 우리 딸 마음을 존중해. 저는 오히려 아프고 약해져 깡 말라버린 아빠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위로받았어요. 살면서 제일 슬프고 힘든 순간이었죠. 서하나, 저기 가방 안에 든 통장들 좀 꺼내줄래? 무슨 통장이 이렇게 많아? 이거 다 서한이 네 거야. 내 거? 아빠 거가 아니고? 우리 딸 돈이야. 여러 통장들에 들어있는 액수를 보고 저는 눈을 몇 번이나 비벼댔어요. 아빠,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돈 액수가 통장마다 너무 많아. 이상해. 통장 한 개당 10억씩 10개의 통장을 합치니 모두 100억이 들어있었어요. 아빠가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 잘 들어. 너무 눈물나게 감사한 이야기니까. 아빠가 그날 밤새 들려준 이야기는 직접 듣고도 믿기 힘들었고 너무 놀라서
온몸이 떨릴 정도였어요. 아빠가 다리 다쳐서 며칠이나 지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기억해? 그걸 어떻게 잊어? 그것 때문에 아빠가 소방관 그만뒀잖아. 맞아. 현장에서 사람 구하고 불 끄고 하는 게 아빠 일이고 자랑이었는데 이제 이 다리로는 동료들에게 집만 안겨주는 존재가 돼버려서 소방서를 그만뒀었지. 그런데 그날 사고 현장에서 내가 극적으로 구한 분이 한 연세 지긋한 신사분이었거든. 그분을 구조하고 아빠가 다리 한쪽을 잃었고 일도 그만두고 말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신 거야. 몸이 좀 회복되자마자 직접 나를 찾아오셨더라고. 아빠 손을 잡고 얼마나 울면서 사죄를 하시든지.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랬지. 그 신사분은 아무 잘못도 없는 거라고. 그런데 계속 아빠가 마음에 걸린 신사분이 얼마 후에 아빠를 다시 찾아왔어. 김남석 소방관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진 것은 재산뿐이라. 그거라도 받아주세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선생님 재산을 어떻게 받나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은 위험한 상황에 계셨던 것이고 저는 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정말 이렇게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소방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 받아주시면 더 나이가 많은 제가 절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재산을 주겠다고 하신 거야? 그것도 엄청 많이. 거절 안 했어? 에휴, 말도 마. 엄청 거절했지. 그런데도 매일 날 찾아오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시고 울기까지 하시더라고. 자기 돈을 아빠한테 주고 싶다고 무릎 꿇고 울었다고? 진짜야. 그게 무슨 상황이야? 아빠가 안 받겠다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주는 건? 알고 보니 그 신사분이 원래 심장 쪽이 안 좋은 상태였고 그걸 알게 된 세 자식들이 재산을 갖고 엄청 싸우기 시작했대. 그 노신사의 자식들이? 아버지가 아프신데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아버지는 당연히 조만간 죽을 거다 하고 자식들은 이미 정해놓고 치고받고 아주 난리를 치면서 욕심을 부린 거야. 노신사분은 자식들이 자기는 안중에도 없고 돈만 갖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으셨던 거지. 말도 안 돼.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돈 문제로 그렇게 싸우다니. 아빠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무튼 노신사분이 화재를 당해서 병원에 있는데도 세 남매 중에 단 한 명도 온 적이 없었대. 와, 진짜 심하다. 폐륜적이다. 그걸 보고 노신사는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확신하시고 당신 목숨을 구하고 다리랑 직장까지 잃은 아빠에게 모든 것을 줘야겠다고 생각하셨대. 그래서 노신사분이 아빠에게 먼저 물어보시더라. 김 소방관님은 평소에 뭐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우리 딸아이랑 놀고 사부작 식물 기르는 걸 좋아합니다. 제 손으로 키운 것을 보고 따고 먹고 나누고 하는 재미가 아주 말도 못하게 좋더라고요. 제가 현금 외에도 시골에 땅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 드릴 테니 원 없이 취미생활 해보시겠습니까? 취미는 취미로 남겨야죠. 비록 장애인이 됐지만 이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설 겁니다. 취미로 여기고 싶으시면 취미로 여기시고 생업으로 여기고 싶으시면 생업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 땅을 소방관님께 드릴 테니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십시오. 네? 땅을 주신다고요? 생활비도 드릴 겁니다. 네? 아니, 선생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시는지. 소방관님, 저 농담 아닙니다.
소방관님이 평생 일 안 하고 쉬어도 괜찮을 만큼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내세요. 그래서 그 노신사가 진짜 아빠한테 땅이랑 돈을 줬어? 그걸로 실강이를 거의 한 달은 한 것 같아. 받으라고 주시는 분과 싫다고 거절하고. 그리 웃기지. 그런 장면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나 있겠어. 아무튼 그분은 정말 땅도 돈도 내게 엄청 주셨어. 어안이 벙벙했지.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내게 떨어졌으니. 그게 이 100억인 거야? 아니. 아니라고? 그 100억은 너한테 주신 거야. 소방관님에게 어린 따님이 있으시다면서요. 아빠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 제가 그 아이에게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몰라 통장마다 10억씩 나눠놨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든 제 비서에게 알려주세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 통장에 들어있는 것들 진짜 내 명의로 된 돈이라고? 그래서 이건 아빠가 일절 손도 안 댔어. 나중에 너 크고 필요할 때 건네주려고. 그런데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어릴 때 아빠가 할머니랑 나한테 붙여주던 돈들 모두 그분이 주셨던 거야? 염치 없지만 결국은 받고 말았지. 그랬구나. 하긴 항상 궁금은 했어. 아빠가 다리도 불편해서 일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돈을 붙여주는 건지. 혹시라도 큰 돈을 보내면 자만해지거나 욕심부릴까 딱 필요한 만큼만 보냈었어. 미안해. 아니야, 아빠가 왜 미안해. 나 헛된 생각 품지 말라고 가르쳐준 거잖아. 그래서 나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고마워, 우리 딸. 내가 더 고맙지. 참, 그래서 그 노신사분은 어떻게 됐어? 그렇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것들을 주시고는 몇 년 뒤에 부고장을 받았어.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그분들 자식들이 가만히 있었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처리해 놓으셨더라고. 한동안 이를 바득바득 깔며 찾아오던 자식들도 어쩔 수 없이 돌아서더라고. 나한테는 100억, 아빠한테는 땅이랑 돈을 얼마나 주셨는데? 300억. 뭐? 300억? 정말 말도 안 되지? 거짓말 같아. 평생 구경도 못 해볼 돈인데 그걸 아빠한테 주다니. 아빠가 그 300억을 다 썼을 리 없는데? 내 말이 맞지? 네 앞으로 100억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혹시 몰라서 10%인 30억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기부했어. 그리고 너에게 줄 그 돈들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주게 된 거야. 뭐? 기부? 와, 역시 우리 아빠. 소방관들 열악한 처우 개선 좀 해달라고. 거기에도 기부하고 전국의 사정이 어렵다는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 보호소, 유기동물들 살리는 구원활동단체, 아프리카 지역 식량지원단체, 또 뭐 있었더라? 아무튼 상황 열악하다는 곳은 다 찾아서 보냈어. 그 노신사분도 대단한데 아빠도 진짜 대단하다. 스케일 미쳤네. 270억을 기부한 기부천사잖아. 기부천사는 무슨, 그 노신사분이 주신 돈 갖고 내가 생색낸 거지. 부끄럽고 창피하다. 저는 아빠 이야기를 듣는 내내 놀라움의 연속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저 역시 다짐했어요. 나도 그럼 주신 이 돈 다 가지진 않을래. 정말? 우리 딸 기특하네. 아빠, 나도 다 큰 딸이 있어. 그렇게 애기한테 말하듯이 하지 마. 저는 이혼 후 그 돈의 반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빠처럼 어려운 것에 기부를 했어요. 세상에 그것처럼 가슴 뿌듯하고 황홀한 일이 없더군요. 하지만 슬픈 소식 역시 또 전해졌죠. 아빠가 결국 제 곁을 떠나고 마신 거예요. 아빠의 유언대로 장례식 역시 간소하고 조용히 치르기로 했어요. 나야. 아우, 이게 누구야? 너희 아빠 아파서 간병해야 된다고 집에 못 들어간다고 다짜고짜 선포를 하시더니 얼마 만에 들어보는 목소린가? 비꼬지 마.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그래? 그래? 지금 상황에 그 말이 가당키나 하니? 그럼 당장 달려가서 절이라도 드릴게 이래야 되나? 너 진짜 어쩌다 이렇게 인간 말종이 됐니? 내가 알던 조민준 맞아? 참, 너희 아빠도 평생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가셨네. 그렇잖아. 몸이 멀쩡하시기를 했어. 돈벌이를 잘하시기를 했어. 결국 늙고 병든 노인네 신분으로 가신 거잖아. 우리 아빠가 장애인이고 돈벌이 안 해서 너한테 돈 받아간 적 있어?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너를 통해서 내 돈이 흘러갔는지 어쩐지 나는 알 수가 없지. 그때였어요. 시모가 남편의 전화를 가로채 제게 말하더군요. 예, 가영애미니? 우리 거기 초상집 못 간다. 그렇게 알아? 사돈이에요. 다른 먼 것도 아니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는 장례식을 못 온 이유가 뭔데요? 지난번에 보살님이 이번 달에 있는 모든 장례식에 우리 식구 아무도 가지 말래. 보살님이 나한테 가면 더러운 귀신 붙어서 민준이 사업 말아먹는다면서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니? 저는 그 뒷얘기는 듣지도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들을 가치도 없었죠. 무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우리 아빠 병원은커녕 장례식까지 못 온다고 말하는 저 인간들이 정말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결국 조용하고 쓸쓸하게 아빠의 장례식을 마치게 되었어요. 저는 장례가 모두 끝나고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돈밖에 안 보이는 그 인간은 딸의 양육권도 아주 자연스럽게 제게 넘기더군요. 지금까지 그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소송을 흙탕물로 끌고 갔어야 마땅하지만 평화롭게 합의 이혼으로 끝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이혼 전 의료기기 분야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알아보니 남편의 탐욕이 과해 테스트 합격을 받지 못한 의료기기들의 불량 문제가 속출하였고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장 분위기라고 하더군요. 회사 파산은 물론이고 남편은 징역형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와의 이혼 후 남편과 시부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돈, 모래성을 넉넉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기름 부은 불꽃처럼 화르륵 잘 되던 그 사업은 일장춘몽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거예요. 게다가 제가 가장 학수고대하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남편은 자신이 가장 화려했던 한때 저와 딸, 시부모와 함께 살던 으리으리한 단독주택을 처분해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고자 노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비싸게 내나 한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모는 죽어도 그 집은 팔 수 없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공인중개사가 경찰을 부른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에 매물로 나온 그 집을 바로 제가 사버렸어요. 누가 그 집의 새 주인이 되는지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며 부동산 앞에 도둑고양이처럼 모여있던 그 세 인간들은 제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리더군요. 참,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더럽고 추잡스러운 인간들의 자취를 깨끗하게 치우고자 집안을 전부 새로 리모델링을 했고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멋있는 저와 가영이의 집이 되었어요. 다행히 가영이는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데도 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 되더군요. 남들 눈에는 이혼 가정으로 보이겠지만 저희는 김서환, 조가영의 새 가정이 꾸려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가영이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뭘 하든 적극적으로 나서는 예쁜 소녀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 그냥 딸 키우는 엄마로 살고 있냐고요? 아니요. 저는 늦가기 시험 준비생이랍니다. 이혼 후 끊겨버린 제 경력 단절을 다시 이어가 보려고 해요. 그것도 아주 멋진 곳에서 말이에요. 저는 아빠처럼 용감한 소방관은 될 수 없지만 아픈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가 치료해주는 응급구조사가 되려 해요. 간호사 때 버릇처럼 나오던 용어나 일들이 가물가물하지만 응급구조사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해 지금 어느 수험생보다 더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답니다. 저 역시 하늘에 계신 아빠처럼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는 용감한 일을 하려고 결심했거든요. 아빠,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늦은 나이지만 나도 아빠처럼 자랑스러운 가영이의 엄마가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많이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세요. 아빠, 아주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해요. 아빠가 보고 계실 테니 돈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곁에 좋은 분들이 계시길 바라며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개월 만에 이혼을 선택한 남성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3년이나 사귀고 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반년을 못 버틴 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선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바쁜 시간을 내서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면목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끝이 보이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아내는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예전 같으면 아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질 법도 했지만 짧은 결혼 기간 내내 아내한테 하도 질린 터라 그 눈물이 곱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마치 악어의 눈물 같았거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덜할 때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낫죠. 혹시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반면교사라고 저희 결혼 실패담을 통해 여러분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분들이셨어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지금의 부를 이루신 분들이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돌도 되기 전에 친척집에 양자로 보내졌어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12살이 되고서야 알게 되었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학교에서 공차기를 하고 해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 앞에 허름한 차림의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더래요. 누구시냐고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질문에는 대답도 않고 되려 저희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셨다더군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드렸더니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는 한참을 우시더래요. 별 희한한 아주머니가 다 있구나 생각하곤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할머니가 한 걸음에 대문 밖으로 달려나가셨대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죠.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부모님을 통해 믿기 힘든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신이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닌 양자라는 사실을요. 너희 집엔 너 위로 자식이 5이나 있었단다. 살림이 궁색해서 입 하나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형편이었지. 우리 집은 너도 알다시피 딸만 3단이니? 그래서 너희 부모가 먼 친척벌 되는 우리 집으로 널 보낸 거란다. 죽는 날까지 연락 않겠다고 약속하더니 이제 와서 널 찾아온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똑똑히 알아둬라. 넌 우리 자식이다. 비록 네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단 한순간도 널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애비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당시엔 가난 때문에 자식을 잘 사는 친척집으로 보내는 집들이 종종 있었던가 봐요. 저희 아버지도 그중 하나였고요. 품에 안고 배골리는 것보다는 남의 집에 보내더라도 삼시세끼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한 선택이었겠지만 부모한테 버려진 저희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비록 가난 때문이라고는 해도 자식을 남의 집에 보내놓고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었던 부모님을 쉽게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가슴 한 구석에 친부모에 대한 미움을 키우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모르면 모를까 자신에게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없었던 일인 것처럼 살겠어요. 말로는 밉다고 해도 막연한 그리움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친모가 다녀가고 몇 년 뒤 부모님을 졸라 친부모님이 사는 곳을 찾아갔대요. 내심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신을 반겨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막상 본가에 가보니 아무도 자신을 반기지 않더래요. 오히려 아들을 찾아간 아내 탓을 하시더라네요. 하여간에 여편네 하는 짓하군. 거긴 뭐하러 찾아가서 분란을 일으켜. 네 애미 찾아온 거라면 소용없다. 이미 세상 떠나고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혹여 땀만 품을 생각 말고 그 집에서 살 생각이나 해. 근데 넌 부모 찾아온 놈이 빈손으로 왔다냐? 그쪽 집에서 너 여기 간다니까 뭐 챙겨준 건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에라이, 하여간에 있는 것들이 더 야박하다니까. 저리 비켜라. 길 막고 서 있지 말고. 10수년 만에 처음 만난 친부는 매정하게도 저희 아버지를 밀치고 밭으로 나가버리셨고 자신과 이목구비가 비슷한 두 형과 누나는 저희 아버지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할 뿐 멀리서 온 동생한테 물 한 잔도 내주지 않고 홀대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나는 내 손으로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렸다. 10수년 만에 찾아온 아들한테 빈손으로 왔냐고 묻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냐? 형들도 그렇고 누나들도 그렇고 혹시라도 내가 그 집에 눌러 앉을까봐 전전긍긍하는데 기가 막혀서 화도 안 나더라. 없이 산다는 게 그런 거다. 부모고 형제고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날도 너무도 큰 상처를 입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뒤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돈벌이에 나섰어요. 마침 그 무렵 양부모님이 하시던 가게가 잘못되면서 가세가 기운 상황이라서 양부모님께서도 고등학교 진학을 강요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집이 힘든 건 아니어서 생계에 대한 부담을 갖지는 않았대요. 그러다가 18에 홀로 서울로 상경하면서부터 생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신 거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악에 받쳐 살게 되었죠. 짜장면 배달부터 신문 배달, 공사판 막노동과 도배, 장판, 이삿짐 나르는 일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돈 주는 일이라면 뭐든 하고 사셨어요. 그런 탓에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예요. 제가 취직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하루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얘 상훈아, 유럽으로 여행 가려면 돈 많이 든다니? 스위스랑 프랑스 가려면 꽤 많이 들겠지? 아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 기왕 가는 거 프랑스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독일이랑 이탈리아도 다 가자. 아버지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네가 여행사에 한번 알아봐라. 이참에 우리 세 식구 해외로 콧바람 쐬러 나가자꾸나.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여행 한번 안 간 줄 아냐? 나도 돈 쓸 땐 쓰는 놈이다 이거야. 뜬금없이 유럽 여행을 떠나자는 아버님 말씀에 어머니도 저도 놀라서 눈만 꿈뻑였어요. 그도 그럴 게 그동안 저희 아버지는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했지 좀처럼 쓸 줄을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막리를 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종잣돈 삼아 일수를 놓으시고 IMF를 지나오면서 돈을 크게 불린 이후로는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셨는데 그렇게 불려나간 재산이 건물 한 채와 우리 식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지금은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촌으로 변한 마포에 작은 집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을 만큼 많이 늘어 있었어요. 이후에는 그 집들이 수십 배 불어나서 엄청나게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도 늘상 어머니한테 먹는 거 입는 거로 스트레스를 주곤 하셨죠. 우리가 언제부터 경기미를 먹고 살았다고 그 비싼 쌀을 사다 날라. 그리고 전기세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안 쓰는 전기 제품은 코드 뽑아놓으라고 했잖아. 아유, 물은 또 얼마나 펑펑 써대는지 수도세 나오는 거 좀 봐. 이러니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 있겠냐고. 누가 보면 저의 어머니가 꽤나 사치를 부리며 살림을 엉망으로 하시는 분으로 알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 역시 없는 집에서 자라 돈을 모으는 건 잘해도 쓸 줄은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 눈에는 늘 헤프게 돈을 쓰는 사람처럼 보였던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돈 쓰는 걸 무서워하시던 아버지가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시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상훈아, 네 아버지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니? 전기세 무서워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에어컨 한 번 안 켜는 사람이 유럽 여행이라니. 세상 참 살고 볼 일이다. 아버지가 뜬금없이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신 건 다름 아닌 친구분들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랑 자주 만나시는 친구분들이 몇 분 계신데 다들 장가게나 파타야로 패키지 여행을 다녀와서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냥 자랑만 하셨으면 될 걸 굳이 저희 아버지를 긁어대며 한 소리를 하셨던 거죠. 이놈아, 죽으면 빈손으로 갈 거 그 많은 재산 움켜쥐고 살면 뭐하냐?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구중궁궐에 사는 거지 새끼밖에 더 돼? 하여간에 무식해서는 돈 안 쓰고 지질이 궁상만 떨 줄 알지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이래서 못 배운 놈들은 어디가 티가 나도 난다고 그러는 거다. 언제 돈을 써봤어야 알지? 뭐야 이놈아? 거지 새끼? 내 집에서 삼시세끼 다 먹고 사는데 내가 왜 거지야? 궁상? 궁상은 네가 궁상이지. 꼴랑 싸구려 패키지 여행 한번 다녀온 것 같고 온갖 생색은. 이놈아, 나는 마누라랑 아들 데리고 유럽으로 가려고 했어. 왜 이래? 스위스도 가고 프랑스에 가서 에펠탑도 보고 그 뭐냐 무너진 베를린 장벽도 다 보고 올 거라고. 뭘 알고 까불어야지. 아이고, 이게 또 어디서 구라를 쳐. 유럽 여행? 그게 돈이 얼만데 너 같은 구두쇠가 유럽 여행을 간다는 거냐? 그래, 어디 한번 가봐라. 이젠 하다하다 대도 않는 거짓말까지 다 하는 걸 보니 네 놈도 갈 때까지 다 간 모양이다.
유럽 여행은 무슨?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본 놈이? 네 놈이 유럽 여행을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친구분 말에 발끈한 아버지는 계획에도 없는 유럽 여행을 감행하셨고 그 덕에 어머니와 저는 꿈도 못 꾸던 유럽 구경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떠나게 된 저희 가족의 첫 해외여행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어요. 대학 졸업할 때 방콕으로 졸업여행을 다녀온 게 해외여행의 전부인 저는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만큼은 자신 있는 척 연기를 했어요. 사실 저도 속으론 많이 떨리고 걱정이 됐는데 말이에요. 편하게 가자면 여행사 패키지로 가면 될 테지만 저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그러기 싫더라고요. 불필요한 일정이 많으면서 가격만 비싼 패키지 여행을 가려니 돈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직접 여행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차량을 렌트해서 직접 운전을 하면 교통비도 절감되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도 수월할 것 같아서 국제 면허증도 준비하고 최대한 장거리 비행에 지치지 않도록 숙소도 고심해서 골랐어요.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와 어머니는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나왔는데 저보다 먼저 자동 출국 심사를 받으셨던 아버지가 몇 분이 지나도 안 나오시지 뭐예요. 여권 스캔하고 지문 인식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하고 혼잣말을 하려는데 마침 아버지가 출국장 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아버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를 모시고 면세구역으로 나온 공항 직원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아드님이신가 보네요. 어르신이 손에 지문이 없으셔서 지문 인식이 안 됐어요. 다행히 처리됐으니까 이제 모시고 가셔도 됩니다. 어르신, 좋은 여행 되세요. 그 말을 듣자 순간 울컥했어요.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싶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손엔 지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공항 직원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비행기 1등석도 손쉽게 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를 이루셨지만 아버지의 가난은 여전히 그 손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창피함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걸어가셨어요. 꿈에 그리던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 순간인데 하필 그 순간 불우했던 자신의 과거를 마주한 아버지는 축 처진 어깨로 면세구역을 걸어가시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어요. 야, 그동안 잘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이 손 하나로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 높은 데까지 올라오신 거잖아요. 아버지, 이 손이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덕분에 엄마랑 저도 아버지 따라 유럽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서 사라진 지문은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다는 의미의 훈장인 셈인 거예요. 아버지, 같은 남자로서 정말 존경합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아들이 그날따라 말이 많아진 걸 보고 아버지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잠시 말이 없으시던 아버지는 이내 밝은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하긴 내가 어려서부터 손재주 하나 타고났단 소리를 듣던 놈이니까. 이 손으로 연탄도 나르고 신문도 돌리고 마장일에 도배일까지 안 해본 게 없어. 마포에 있는 그 건물도 말이야. 따지고 보면 이 손으로 죽어라 이래서 산 거란 얘기지. 지문이랑 맞받고 내 재산이야. 장하고 기특한 손이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눈가에 촉촉하게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내가 쓰고 입고 누리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지워진 지문에서 비롯됐다는 걸 깨닫자 그동안 괴팍하고 돈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다르게 보였어요. 빈말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아버지 못지않게 당당히 내 가정을 꾸리고 일궈 나가리라 마음먹었어요. 아내를 만난 건 이제 슬슬 나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즈음이었어요. 아내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광고회사의 계약직이었는데 인물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성실한 사람 같았어요. 정직원도 아니고 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떠날 사람인데도 회의 때 가장 먼저 도착해서 회의 준비를 하고 사수들이 빼먹은 자료까지 자신이 꼼꼼히 챙길 정도로 열정과 센스가 돋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왜 아직 정직원이 못 되었는지 의아할 정도였어요. 그때는 아내의 성격이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요. 협업을 하다 보니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게 되고 식사 자리도 자주 갔다 보니 아내와는 자연스레 대화도 자주 나누게 되었어요.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될 때면 아내는 늘 손수 냅킨을 뽑아 그 위에 수저와 젓가락을 가지런히 올려주곤 했어요.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요. 그런 일을 여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아내의 그 모습이 여성스럽다고 느낀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꺼내 마실라 치면 손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입이 닿는 캔 입구를 닦아주기도 하고 회의에 올 때마다 낱개로 포장된 견과류도 나눠주며 건강 챙기라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타인을 배려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이 깃들어 있어서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갔던 것 같네요. 하지만 협업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계약 기간이 끝나버렸고 업체 담당자를 통해 재계약 불발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부서에 직원도 부족하고 해서 어지간하면 차정윤 씨를 무기한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하려고 했는데 내부에서 반발이 커서 말이지. 뭐랄까, 차정윤 씨가 일을 못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얻을 게 있는 일에만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랄까? 좀 여우 같은 면이 있지. 김 대리는 회의 때만 잠깐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 여직원들한테 미움을 많이 샀었어. 계약직인데도 이번 프로젝트에 포함시킨 것도 다들 같이 일 못하겠다고 나한테 떠밀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땐 그 말이 굳이 그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괜한 트집으로 멀쩡한 사람을 따돌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자신한테 득이 되는 일에 올인하는 건 당연한데 그걸 여우 같다고 표현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업무 외적으로는 처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혹시 회사를 나갔다고 차단을 한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제 전화를 받아주더라고요. 이 과장님 통해서 퇴사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세진 것도 많은데 따로 만나서 밥 한번 사고 싶어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더니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그 주 주말 강남역 앞에서 만나 함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간단하게 술도 한잔 했습니다. 회사에서 봤을 때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였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자 앞에서 고분고분한 타입이 아닌 자기 주장도 강하고 쾌활하기까지 한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물론 아내한테 당장 결혼을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나랑 사귀어 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어요.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서
거절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내가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간 우리는 연애를 했고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서로에 대한 확신도 강해졌어요. 다만 아내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직업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결혼 얘기는 마음에만 담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도 내가 계약직이라서 부모님께 소개하기 창피해? 솔직히 결혼시장에서 계약직은 직장인으로도 안 쳐주잖아.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그걸로 사람 판단하는 분들도 아니고 내가 너랑 같이 일을 해봤는데 네 능력을 모르겠니? 정직원이 아니면 어때? 그런 건 하나도 상관없어. 그럼 왜 결혼하자는 말 안 해? 나랑은 연애만 하고 결혼은 딴 여자랑 할 생각인 거야? 조건 좋고 집안 좋은 여자로?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난 단지 네가 일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자리 잡고 나면 그때 프로포즈 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정말? 그런 거라면 나 일에 미련 없으니까 지금 당장 프로포즈해. 아내가 일에 대한 미련이 사라진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3년간 저와 연애를 하는 와중에도 아내는 몇 번이나 직장을 옮겼어요. 2년 계약직이었음에도 기간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떠돌이 직장인으로 살아야 했죠. 물론 그때마다 각각의 이유는 있었어요. 아내가 억울하게 퇴사를 강요당한 일들도 있었고 하루빨리 그만두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엉망인 회사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지난 날을 후회했어요. 차라리 졸업을 유예하고 취업 재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탓에 그 꼬리표를 떼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나이도 들어서 젊은 대학 졸업 예정자들과 경쟁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아내는 취직이 아닌 취혼을 선택한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말에 저희 부모님은 쌍수 들고 환영을 하셨어요. 내 아들이 좋다는 여잔데 반대할 이유가 뭐 있겠냐면서요. 아내가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오던 날 아버님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평소보다 약주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한 약속을 하셨죠. 기분이다. 니들 신혼집으로 35억짜리 펜트하우스 내주마. 하나뿐인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데 부모가 돼선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니? 증여세니 뭐니 걱정할 거 없다. 이 애비가 다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어차피 나나 네 엄마 죽으면 그게 다 너한테 갈 거 아니니 조금 일찍 준다 생각하지 뭐. 예, 며느리야. 대신 너도 이거 하나만 약속해다오. 내가 돈이 드는 일이라면 뭐든 해줄 테니까 네 시어머니나 나나 나이 먹어도 모른 척 하지 말고 자주자주 들여다봐다오. 내 친구놈들은 벌써부터 실버타운이니 뭐니 노후 대책을 해야 한다고 난리들이다만 난 그런 데 들어가기 싫다. 내 자식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보고 싶고 앞으로 태어날 내 손주들 자라는 모습도 지켜보고 싶거든. 어떻게 내 부탁 들어주겠니? 그러자 아내는 생글거리며 말했어요. 에휴, 아버님. 그 집이 뭐 저 좋으라고 주시는 건가요? 아버님 아들한테 주시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약속 지킬 테니까 저한테도 선물 하나 해주세요. 뭐가 좋을까? 아, 저 벤츠 사주세요. 그럼 평생 아버님 어머님을 떠받들며 살 테니까요. 허, 우리 며느리가 아주 흥정을 잘하는구만. 그래, 기분이다. 내가 벤츠 한 대 뽑아주마. 대신 집에도 자주 찾아오고 못해도 한 달에 2-3번은 밥도 같이 먹고 해야 한다. 할 수 있겠지? 당연하죠. 집이랑 차도 주신다는데 그 정도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잔뜩 취하시기도 했고 장난처럼 흘러갔던 얘기였지만 결혼식이 가까워지자 아버지는 정말 아내한테 벤츠를 뽑아주셨어요. 풀옵션으로 해서요. 벤츠키를 받아든 아내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아내한테 저희 아버지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말한 적이 없었던 탓에 아내는 그날의 약속을 술주정 정도로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펜트하우스나 벤츠 정도는 아버지 재산을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아내는 몰랐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내 앞에서 세세하게 내 부모 재산을 떠벌릴 생각은 없었어요. 마치 넉넉치 않은 처가 앞에 두고 돈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 아버지 재산이 꽤 된다는 건 눈치챘을 거예요. 우리 부부는 원래 결혼식을 우리가 가진 예산에 맞는 소규모 예식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아버지께서 대신 예식장비를 내주셨거든요. 그냥 평범한 웨딩홀도 아닌 인류 호텔에서요. 예식 비용만 해도 억대가 나오는 곳이라서 저는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아버지는 완강하셨어요. 중국집 배달하면서 손님이 남기고 간 음식으로 배 채우던 김상만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런다. 너희 엄마가 너 낳았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내가 새벽부터 사돈의 팔종까지 찾아다니며 돈을 꾼 적이 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냐?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으면서 애는 잘도 싸질렀다고 비아냥대더라.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다만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는 내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듣게 했다는 게 아직도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있어. 이참에 그 사람들 다 불러서 니들이 돈 없다고 무시하고 막말했던 김상만이가 이렇게 보란듯이 성공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참이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애비 말 들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더 거절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호텔 결혼식을 감행하게 되었어요. 제가 놀랐던 것만큼 아내도 무척이나 놀라더군요. 결혼식 날 예식장을 찾아온 아내 친구들은 하나같이 부러운 눈길로 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기집애, 우리과 동기들 중에 유일하게 정규직이 안 돼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더니 이렇게 돈 많은 남자 만나 인생 역전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게나 말이야. 난 앞가 입구에 들어서다가 내가 연예인 결혼식장에 잘못 온 게 아닌가 했다니까. 시댁 재력이 이 정도면 로또 당첨된 것보다 나은 거 아니니? 부러워 죽겠다 정말. 그날 아내는 그간 비정규직으로 살면서 동기들한테 느꼈던 자격지심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호화로운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아버지가 내어주신 60평대 펜트하우스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규모의 집이라서 내 집이라기보다는 마치 고급 리조트에 여행을 온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가 입주하기 전에 리모델링까지 싹 해주셔서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방이 3개, 욕실이 2개, 거실이 양쪽으로 2개나 있고 정원도 앞뒤로 2개나 있는 집이라서 우리 2사람이 살기엔 너무도 큰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 구조를 보니 미묘하게 2집 같은 한 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앙 통로를 기점으로 방 2개짜리 집 한 채와 방 하나짜리 집 한 채를 교묘하게 이어놓은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얼마 뒤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실은 그 집 리모델링 할 때 네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란다. 방 2개짜리 큰 집은 니들 부부가 쓰고 나머지 방 하나짜리 한 채는 네 아버지랑 나랑 들어가 살려고 말이야. 자식 낳으면 애 방도 하나 줘야 한다고 일부러 너희가 쓸 부분은 방을 2개로 하신 거야.
아니, 그런 거면 진작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살기에 집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잖아요. 얘도 참, 어떻게 우리 입으로 같이 살자는 말을 하니? 새아기한테 미안하게. 한 몇 년 너희 둘이 신혼 재미 보면서 살다가 나중에 애 낳고 애 키워줄 사람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한번 얘기해 볼까 한다. 며느리가 싫다고 하면 할 수 없고 괜히 부모 때문에 니들 사이 틀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새아기한테는 합가 소리는 입도 뻥긋하지 마.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랑 같이 사는 걸 반기겠어. 어림도 없지. 아버지가 유독 제 아내한테 지갑을 잘 여셨던 것도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그림이 채색도 되기 전에 일은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지게 된 거예요.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무렵이었는데 아내가 느닷없이 저희 부모님 댁에 발걸음을 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지 뭐예요. 아니,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에 안 가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안 가겠다는 얘기지. 자기 한국말 못 알아들어? 솔직히 자기는 모르겠지만 나 자기 집에 가는 거 불편해. 우리 갈 때마다 어머님이 반찬 싸주시는 것도 싫고 아버님이 애는 언제 가질 거냐고 묻는 것도 싫다고. 아니, 그깟 반찬 좀 받아오는 게 뭐가 그렇게 싫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잘 먹으니까 어머니 딴엔 생각해서 챙겨주신 건데 그 마음을 몰라서 이러는 거야? 잘 먹어? 하, 솔직히 나 자기 엄마가 해주는 음식 하나도 입에 안 맞아. 그래서 그나마 먹을 만한 거 찾아서 꾸역꾸역 먹었던 거라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시작한 거니까 말은 해줄게. 자기네 예전엔 엄청 가난했다며? 그래서 그런가?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다 구질구질하다고 할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못 먹고 살아서 그런가? 음식이 하나같이 좀 그래. 자기도 알잖아. 내 친정이 지금은 가세가 기울었지만 전에는 꽤 잘 살았다는 거. 나 어릴 때부터 먹는 건 최고급으로만 먹고 자랐어. 치즈도 수입 치즈만 먹었고 갈비도 늘 하늘 소갈비만 먹었다고. 근데 자기 집은 아직도 돼지갈비 먹더라? 돈이 있으면 뭐래. 아직 먹고 사는데 빈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걸. 가난은 버려도 몸에 밴 그 흔적은 못 지우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이 여자가 정말 내가 아는 그 여자가 맞나 싶었어요. 결혼하고 불과 석 달 만에 벌어진 그 일로 저는 아내와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아내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지만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를 보니 이래서 집집마다 명절만 되면 그렇게 싸우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명절인데 인사라도 드리고 오자고 몇 번이나 달래봤지만 아내는 요지부동이었어요. 큰소리 내고 싸우기 싫어서 결국 저만 부모님 댁으로 갔더니 부모님이 걱정 어린 표정으로 물으시더라고요. 왜? 며느리가 어디 아픈 거니? 그러지 않고서야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너만 혼자 보낼 리가 없잖아.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니?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약 먹고 쉬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할 게 뭐 있니? 아픈 사람 굳이 데려올 필요는 없지. 음식은 엄마가 다 해놨으니까 갈 때 며느리 먹을 것 좀 싸가라. 돼지갈비가 얼마나 맛있게 됐나 몰라. 아니에요. 싸주지 마세요. 그 사람 어차피 못 먹어요. 저는 아내한테 들은 말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순간 아버지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챙겨 입으시는 거예요. 여보, 집에 과일 좀 있지? 그거 종류별로 좀 챙겨. 아무래도 내가 애들 집에 가봐야겠어. 감기 기운이 있다는 게 암만 해도 그건 것 같거든. 하, 드디어 내가 손주를 안게 되는구나.
아, 뭐해? 빨리빨리 안 챙기고.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달려갈 것 같은 기세로 나오자 겁이 덜컥 났어요. 아내가 멀쩡히 집에 있는 걸 보면 아버지 성격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말렸는데 이번엔 어머니께서 과일이며 먹을 걸 잔뜩 싸들고 나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애 가졌을 땐 감기약도 조심해야 돼. 간 김에 배랑 대추 좀 넣고 푹 삶아서 먹여야겠다. 얘 뭐하니? 빨리 내려가서 차에 시동 걸지 않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아예 임신으로 단정 지으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했어요.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었지만 정작 두 분은 한 번도 집 구경을 제대로 하신 적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어머니는 잔뜩 기대하는 눈치셨어요. 말로만 들었지 펜트하우스가 어떻게 생긴 건지 오늘에야 처음 보겠네. 그 모습을 보니 더더욱 죄송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카드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현관에 신발이 여러 개 놓여있지 뭐예요. 집에 손님이 왔나 싶어 주변을 살피며 큰 거실 쪽으로 갔는데 장인어른이 거실 안마의자에 누워 주무시고 계시지 뭡니까. 그리고는 안쪽 주방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펜트하우스? 하, 웃기고 있네. 시댁에서 이렇게 큰 집을 왜 우리한테 신혼집으로 줬겠어. 자기들은 다 쓰러져가는 25평 아파트에 사는 주제에. 이게 다 나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못 사는 친정 무시해서 그러는 거라고. 얜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희 시아버지가 무식하기는 해도 그렇게 머리 굴려가며 사람 괴롭힐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 그나저나 집이 참 크고 좋다. 방도 많던데. 엄마랑 아빠도 여기 들어와 살고 싶다 이해. 그래? 그럼 내가 그이한테 말해볼게. 그이가 내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잖아. 나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은 늑다리 아저씨인데. 젊은 여자랑 살려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안 그래? 엄마, 솔직히 말해서 나 우리 집 그렇게 망하지 않았으면 그이랑 결혼 안 했을 거야. 엄마도 알잖아. 나 연하 좋아하는 거. 게다가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너무 없이 살아서 그런가 하는 행동이 너무 빈티가 난다니까. 같이 다닐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특히 어머니는 옷 입고 다니는 것 좀 봐. 나 같으면 돈을 줘도 안 입을 것 같은 옷들을 그렇게 아껴가면서 입는다니까. 아, 정말 수준 차이 나서 같이 어울리기 힘들어. 하긴 결혼식 때 보니까 좀 그렇긴 하더라. 세상에, 자식 결혼식인데 유행 다 지난 한복을 입고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더 창피하더라. 그지? 역시 우리 엄마는 나랑 잘 통한다니까. 엄마, 그이도 오늘 안 올 텐데 아빠랑 여기서 자고 가라. 내가 시댁 안 간다고 했더니 삐져가지곤 뭐라고도 안 하고 혼자 시댁으로 가더라. 가서 뭐라고 둘러댔는지 궁금하네.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얘기를 듣고만 계시던 아버지가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상훈아, 어디서 네 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니? 감기에 걸려서 꼼짝도 못한다더니 이제 좀 나아진 모양이구나. 그러자 아내와 장모님이 주방에서 달려나왔어요. 이미 두 사람이 나눈 뒷담화를 다 들어버린 저희 부모님은 잔뜩 성이 난 얼굴로 제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장모님은 낭패가 머린 표정으로 도망갈 궁리만 하고 계셨죠. 결국 양가 부모님은 서둘러 댁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아내한테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차정윤, 너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니? 난 그래도 어떻게든 널 감싸주려고 아프다는 거짓말까지 했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친정 식구들 불러놓고 내 부모 욕을 해? 이 집이며 네가 타고 다니는 차며 누가 해준 건데
어떻게 사람이 받을 줄만 알고 자기 알 도리는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냐고. 아니, 누가 자기 보고 거짓말 해달랬어? 다 자기 편하려고 그런 거잖아. 근데 왜 내 탓을 해? 그리고 옛말에 안 보이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그랬어. 당신 부모님이 뭐 그리 대단한 분이라고 뒤에서 욕도 못하게 해.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도 우리 부모님 욕하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학생 혼내듯 하는 거냐고. 나이 많으면 다야? 진짜 웃겨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한 게 아내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내는 자기 주장이 강한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인 여자더라고요.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자라왔길래 모든 걸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판단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건 분명 나이 차이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제 아내가 잘못된 거죠. 그날 저희 집을 다녀가신 부모님은 이후 저희 집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성격상 이렇게 순순히 물러나실 분이 아닌데 말이죠. 반면에 아내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너무도 뻔뻔하게 평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잘만 지내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아내의 뻔뻔한 행동을 참고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렵 우리 부부는 거의 매일 말다툼을 했던 것 같네요. 저를 쪼잔한 놈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아내 행동을 보고 있자면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살림이야 우리 둘이 분담해서 채워 넣었다지만 그 돈이 얼마 되나요? 거기다 아내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거의 제 돈으로 살림장만을 했으니 결과적으론 아내가 결혼할 때 해온 건 안방 침대 하나랑 자기가 쓸 화장대 정도가 다인 셈이었어요. 그래놓곤 큰소리만 뻥뻥 치며 자기 멋대로 살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죠. 어지간하면 돈 문제는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니까 결국엔 혼수 문제를 꺼내게 되더라고요. 당시에도 이미 마음속에선 이 여자랑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터라 일부러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할 때 아버지가 이 집이랑 당신 차 해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 자주 왕래하고 전화도 자주 하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결혼하고 당신이 우리 집에 몇 번 찾아갔었어? 꼴랑 2번이야. 그것도 우리가 안 가면 부모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갔던 거잖아. 툭 하면 어머니 전화도 안 받고 며칠 뒤에야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다였잖아. 당신 입으로 시부모 받들고 살겠다고 하더니 이게 받들고 사는 거야? 그래놓고 명절에도 우리 집엔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자기 부모 불러서 히덕거리고 말이야. 거기다 내 부모님이 사준 집에서 우리 부모님 흉을 봐? 그래놓곤 당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길 가는 사람들을 자꾸 물어봐. 누가 잘못한 건지. 결국엔 돈이었네. 왜 그 소리 안 나오나 했다. 당신은 그러니까 결혼할 때 처가덕 못 본 게 화나는 거잖아. 집이랑 차랑 당신 부모가 해줬다고 생색내고 싶은 거 아니냐고. 당신 진짜 치졸한 사람이다. 나이는 똥구멍으로 먹었냐? 어떻게 하는 짓이 초딩만도 못하냐?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한 나만 불쌍하지. 이런 식으로 아내는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다툼을 하다 보면 아내는 늘 자기 생각에 따라 논점을 흐트러뜨리며 궤변을 늘어놓았죠. 툭 하면 자기 부모가 해준 집이랑 차 가지고 생색내는데 따지고 보면 오히려 내가 손해라고. 당신 나이 많잖아. 그렇다고 키가 크기래 잘생기기를 해. 직장도 그저 그런 수준인데 그런 주제에 젊고 예쁜 여자랑 살려면 뭘로 만회해야겠어?
돈밖에 더 있어? 나는 내 젊음을 당신한테 내준 거고 당신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내는 거라고. 집을 내 명의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친정의 생활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생색을 그렇게 내는 건지. 그리고 말이 났으니 말인데 내가 처음부터 당신 부모님 멀리했어? 자기 부모님이 날 귀찮게 해서 그런 거잖아. 나 아직 30도 안 됐는데 볼 때마다 애는 언제 가질 거냐. 직장은 아예 그만둔 거냐. 시시콜콜 참견하고 짜증나게 했잖아. 같이 밥 먹는 문제만 해도 그래. 당신 부모님 모시고 밖에서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몸에 냄새 다 배는데 굳이 마포까지 가서는 돼지갈비 먹자고 그러고 거기 가서도 굳이 예전에 못 살던 시절 얘기 꺼내가며 돼지갈비집 앞에 지날 때마다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었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궁상을 떠는 사람들 앞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 나도 정말 참을 만큼 참은 거라고. 이래봬도 나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라서 한우 아니면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라고. 쪼잔한 늑다리만 나 내 인생이 이렇게 구질구질해질지 누가 알았냐고. 물론 6살 차이가 적은 차이는 아니죠. 하지만 돈을 싸들고 아내를 모시고 살아야 할 정도로 제가 못난 놈은 아닙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삼성, LG처럼 엄청난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 업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키만 해도 그래요. 아내는 툭 하면 저보고 키가 작다고 하는데 저 178입니다. 그게 어떻게 작은 키입니까? 물론 요즘 어린 친구들 중엔 180대 중후반이 되는 사람도 많으니 크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키로 욕을 먹을 만큼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으려니 제가 너무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참담하네요. 이렇게 우리 부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하는 동안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나셨을 텐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업무가 늦게 끝나서 8시 조금 넘어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이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현관까지 음식 냄새까지 풍기고 말이죠. 결혼하고 아내는 집에서 요리다운 요리를 한 적이 없었어요. 요즘에 누가 집밥을 해먹냐며 거의 매일 배달 음식을 먹거나 마트에서 반조리 식품을 사다가 밥상을 차려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한 걸 보니 아내가 저와 화해하려고 나름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아내랑 얘기를 잘 풀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큰 거실로 들어서자 장인어른이 안방에 의자에 앉아 계시지 뭡니까? 장모님은 주방에서 고기를 굽고 계셨고요. 그때 저와 눈이 마주친 아내는 평소와 달리 생길거리며 다가와 제 겉옷을 받아들었어요. 자기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우리 엄마랑 아빠가 자기한테 할 말이 있으셔서 아까부터 기다리셨잖아. 밥 안 먹었지? 우리 엄마가 자기 주려고 한우 툭불 채끝살 사오셨어. 빨리 손만 씻고 나와.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손을 씻고 나왔더니 식탁 위에 제 저녁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장모님은 손수 반찬을 제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셨고 아내는 평소 하지 않던 콧소리까지 내며 아양을 떨어댔어요. 장인어른은 안방에서 나와 안마 의자가 마음에 드셨는지 내려올 생각도 않으셨고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몇 숟가락을 뜨는데 장모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김서방 밥도 참 복스럽게 잘 먹네. 앞으로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저녁은 꼭 집에 와서 먹도록 하게. 알았지? 그러자 아내가 기다렸다는데 끼어들었어요. 자기는 좋겠다. 음식 솜씨 좋은 장모 만나서 이런 호사를 다 누리고. 앞으로 배달 음식 먹을 일은 없겠네. 매일같이 임금님 수라상 같은 장모 밥상을 받게 됐으니 말이야.
당신 결혼 잘한 줄이나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 밥상을 매일 봤다니. 아, 집에 빈 방도 많길래 엄마랑 아빠 여기 들어와 사시라고 했어. 우리 둘이 살기엔 집이 너무 크잖아. 장인 장모님 앞이라서 큰 소리를 못 내기도 했지만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따졌죠. 당신은 왜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벌여? 왜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집에서 당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냐고. 또 이런다. 자식이 나이 든 부모 모시고 사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그리고 이게 다 당신이 우리 집 일을 나 몰라라 해서 그런 거잖아.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 그랬대. 1, 2천도 아니고 1억이나 올려달랬다는데 돈이 어딨어? 그렇다고 당신한테 말하면 또 생색이나 낼 텐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고. 대신 엄마가 밥이며 빨래까지 다 해준다고 하시니까 우리한테도 나쁠 건 없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공짜로 사는 건 아니란 얘기야. 아내는 성질을 내고는 방을 나갔어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제 더는 이 여자랑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부모님 댁으로 가 이혼 결심을 전했죠. 저희 부모님도 제 뜻에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그동안 저 모르게 일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장인 장모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일주일이 조금 지난 어느 날, 마침 그날은 주말이라 저도 집에 있었는데 낮 시간에 인터폰이 울렸어요. 미리 연락을 받았던 저는 얼른 문을 열어주었죠. 그날도 장인어른은 안마의자에 앉아 있었고 아내와 장모님은 소파에 앉아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누가 보면 우리 집이 아니라 처가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때 주차장에서 올라온 손님이 현관 벨을 눌렀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어요. 부동산 중개사와 집을 보러 온 40대 부부였죠. 제가 사람들을 이끌고 집안 곳곳을 보여주자 아내가 눈에 불을 켜고 제게 달려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다 뭐냐고. 왜 남의 집 안방까지 열어보고 난리야. 누구긴 이 집 살 분들이지. 나 집 내놨어. 이 집 팔고 본가로 들어가려고. 뭐? 누구 맘대로. 난 싫어. 난 자기 부모님 집에 안 들어갈 거라고. 그리고 집을 팔면 우리 부모님은? 당장 갈 곳도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야 자식인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 그리고 당신은 내 부모님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우리 이혼하면 남남인데 당신이 왜 내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아. 내 부모님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일도 않고 놀고 먹는 남의 집 딸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 자기가 당신 집에서는 귀한 딸인가 몰라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저 능력도 없는 주제에 염치까지 없는 백수일 뿐이거든. 아, 그리고 당신 차도 팔 거야. 어차피 명의도 내 앞으로 되어 있고 보험도 내 이름으로 돼 있어서 파는데 문제 없겠더라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생각이라면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애초에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차를 뽑아주셨을 때 거기에 대한 조건도 있었는데 당신이 하나도 이행을 안 했잖아. 게다가 보험료며 차 유지비도 다 내 돈으로 들어가는데 당신이 권리 주장할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라고. 아, 안방 침대랑 화장대는 당신이 가져가. 그게 당신이 이 집에 들고 들어온 유일한 혼수였으니까. 이혼 서류 당신 화장대 위에 올려놨으니까 속히 정리해줬으면 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손님들을 모시고 집을 나섰어요. 다행히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바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아내의 본 모습을 봐버린 저는 손톱만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자기 부모님을 대동하고 저희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
울고 짜며 저 좀 말려달라고 애원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 집을 파는 것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까지 다 저희 부모님이 준비하신 거란 얘기를 듣고는 악을 쓰고 대들며 위자료 내놓으라고 적반하장을 부리기 시작했죠. 결국 보다 못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내와 장인 장모님은 제 부모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부모집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아내와 장인 장모는 결국 월세집을 구해 나가게 되었어요. 그 정도 보증금으로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사실 작은 평수로 구했으면 못 구했을 것도 없을 텐데 그놈의 허세 때문에 큰 집 구해 가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돈을 쓰는 사람만 있지 버는 사람도 없는 집에서 월세는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네요. 뭐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부부는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아, 그리고 집은 안 팔았어요. 애초에 그날 저희 집에 왔던 부동산 중개사와 중년 부부는 일당을 받고 연기를 해주신 분들이었거든요. 아내한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려고 쇼를 했던 거였죠. 이렇게 짧고 굵었던 제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남은 건 상처와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뿐이네요. 솔직히 다시 결혼할 엄두는 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은 부모님을 모시고 잠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생각뿐이네요. 새파란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 앉아서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싶거든요. 제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좀 낫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현명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